요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어떤 고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공유가 되는 거예요. 꼭 여자의 카드로 계산하게 해라.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치닫다 보면은 그냥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는 마라. 책임 한번 져주면 안 될까? 버텨야 돼. 죽지 말고 버텨. 어. 사실 성적 창녀 얘기하면 끝이 한 2박 3일 정도.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 곁들이고 하면 세상을 부셔야 된다 그러고. 네, 반갑습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10주년 성찰과 비전 축하를 만드는 자리에 세 번째 영상이죠. 네, 반성폭력과 회복적 정의라는 주제로 모셨습니다. 오늘 또 게스트분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은 모두 불꽃페미 액션을 통해서 여성운동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효린활동가랑 호랑활동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린이라고 하고요. 불꽃페미 액션에서 여성주의 영화 보기 소모임 같은 거, 영화르륵이라고 활동에 참여하다가 지금은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두 분과 농구를 하다가 불꽃페미 액션 성립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곳에서 4년차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여성단체 활동가 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주제가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통은 성폭력이라고 하면 되게 끔찍한 범죄를 많이 떠올립니다. 최근에 성폭력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영화가 나왔죠. 윤가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혹시 다들 보셨나요? 봤어요. 네. 저 너무 사랑해요. 진짜. 성폭력과 맞서 싸우는 활동가로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네. 아, 좋아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 성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에게 어떤 세계가 되어줄 건지를 질문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처벌을 비롯한 그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재판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럼 동료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 주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폭력을 겪은 사람이 피해 이후의 삶을 구성해 나갈 때 그럼 나는 어떤 세계가 되어주면 좋을까 좀 질문을 같이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미연님은 아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영화를 혹시나 감독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폭력이라고 하면은 되게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 되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만 이야기되어 왔었던 측면이 있고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결국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 세상을 씩씩하게 걸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는 고민을 너무나 잘 던졌다고 생각하고 주인이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어떤 따뜻한 시선 그리고 혹은 의심하지만 결국 주인이의 편에 서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잘 포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사랑합니다. 다음 영화도 꼭 성폭력 주제로 만들어주세요. 혹시 현아님도 영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영화 보고 우리는 절대로 타인의 세계를 100% 이해할 수 없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진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겪고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했던 영화라는 걸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뭐 여러 성폭력을 상상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단초를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볼 건데 이제 불꽃페미 액션에서 함께 하다가 이제 여성활동을 하게 되셨지만 그 어떤 경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강남역 이후에 어떤 우리에게 펼쳐진 굉장히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활동가까지 되셨는지. 저는 불꽃페미 액션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직장인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페미니즘을 만나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뭔가 이제 세계가 막 이제 막 다 맞아. 박살나잖아요. 맞아. 박살나면서
나의 이제 인식 체계가 완전히 재구조화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내 직업이 페미니스트일 수 있지? 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미니즘 캠프에 우리가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 같이 이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 했는데 그런 거 나한테 시켜만 주면 나는 뭐라도 고맙지 이런 마음에 같이 합류를 했고요. 회사를 본격 그만두고 상근활동가의 어떤 삶을 살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상근이 가능했던 건가요? 그럴 리가요. 어, 일단은 그 퇴직금과 막 이런 거를 모아놨던 돈 그리고 보험 이런 거 다 해약하면서 상근을 시작한 건 7월부터거든요. 한 19년 여름 즈음에 최저임금으로 활동비를 맞추게 되고 그렇게 필요한 기반들을 마련해 나갔던 것 같아요. 약간 페미니스트가 직업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만드는. 그쵸. 근데 솔직히 그때는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너무 피해자가 많은데 지금 이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곳이 마땅히 제도 안에 없는데 누구라도 어떻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닌지 그냥 이런 소위 말하는 뜨거운 마음 정도로 시작했던 거라 이제 우여곡절도 많고 타협도 굉장히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그렇게 10년을 와.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감사합니다. 네. 저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가면은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를 꼭 피해를 경험하면 반드시 전화를 해라 이렇게 또 교육할 정도의 어떤 단체로 성장시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 멋진 일이라고 진짜 멋져요. 직장 DIY. 호랑님도 어떤 경로로 함께하게 되셨는지. 저는 불팸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노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노조도 여성조합원 비율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여성 돌봄 직종의 노조였고 자연스럽게 어떤 여성 의제나 돌봄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 되게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 즈음에 여성 운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친구들이랑 세미나도 하고 하다가 불꽃페미 액션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원래도 좀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읽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근데 친구들한테 야 대학원 가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면 아무도 대학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럼 난 갈래. 여기도 개척자야. 난 갈래라고 해서 이제 여성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 공부도 되게 재밌게 하긴 했어요. 사단체 홍보해도 되나요? 네, 페미니스트 연구협진 포워드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사실은 연구는 바로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연구는 제 논문 읽어보셨나요?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읽었어요. 네네. 10명 중에 한 명 읽을까 말까 한 이런 거잖아요. 좀 더 미안해. 현장에 밀접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성폭력을 되게 잘 모르면서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현타와 성찰의 시간이 훅 온 적이 있었고 그럼 나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좀 반성폭력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그때 안혜정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후다닥 긴급 집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호랑님이 또 맞아요. 중요한 기여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불꽃페미 톡방에서 뭐 기자회견을 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럼 제가 웹자보를 만들게요 맞아.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몰래 마우스를 조용히 움직여가며 포토샵으로 웹자보를 만들었던 그때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끝나고 나서 다른 여성운동 활동가가 오늘 집회 안 열어줬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행동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깨달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역할은 주로 분노한 사람들이 모여서 규탄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버닝썬 사태에 대한 우리가 집회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혹시 고추 자르는 퍼포먼스를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랬어요? 그런 대범한 짓을. 다양한 공동주체자들이 모여서 고추 절단식을 그 채소 고추요? 네, 네. 채소 고추. 다른 거 아무래도. 그때도 소리님이 계신 이제 한사사항에서도 버닝썬 당시에 주요하게 대응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여성운동에서는 일명 장학선 사건이라고 고 장자연 씨 사건이랑 김학의 사건이랑 이제 버닝썬 세 가지를 이제 묶어서 아직도 생각나는데 광화문 앞에 동화면세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의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권력에 의해서 여성들이 각종 이제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그 문제를 좀 한 큐에 이렇게 다 꿰면서 제기를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버닝썬이 약물강간만이 아니라 이제 촬영물이 뭐 유포되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라서 대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집회 제목을 약 없으면 안 타오르닝? 약간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네. 그때 타이틀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랬나요? 누구더라? 여기 아니야? 내가 했어. 그치? 내가 뭔가 했어. 그때 우리가 되게 대범하게 버닝썬 앞에서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크게 틀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 담당자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그때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일단 강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강간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못했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근데 클럽을 본따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엄숙하고 무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좀 비틀기도 하고,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래? 라고 불꽃팸 액션이라면 좀 그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지금 무거운 단체에 있잖아요. 신중하게 움직여야지라는 것에 너무 동의가 되고 저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근데 불팸이라면 이렇게 했겠다. 다음날 기자회견 하자고 했겠지? 이런 순간들이 가끔 이제 떠올라요. 근데 저도 이제 재난참사 관련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가가 이 안전에 대해서 너는 이런 모양이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활동 방향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안전이라는 거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하다. 그거는 정말로 안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게 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다층적인 의미를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는 퍼포먼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나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체로서 여전히 즐거울 수 있는 존재고 피해자 다음에 갇히지 않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춤도 추고, 우리가 어떤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 거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좀 껴들어도 돼요? 네. 저는 불패면 활동이 엄청 발칙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클럽에 이제 공짜 술 먹으려고 갔었던 여성들에 대한 비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냥 놀러 간 거잖아요. 근데 놀러감에 대한 비난, 공간 자체에 가는 것부터가 규범을 위반한 그런 존재로의 비난, 이런 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발칙한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어쩌라고 대체로 좀 이런 기세가 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그런 담론이 지금의 페미니즘 운동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심지어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자스러운 얘기 해도 돼요? 네. 오늘 약간 그 포지션이 아카데믹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얘기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본 책 중에 그 플레저 앤 데인저라는 책이 있어요. 여성들은 늘 위험의 옆에 있고 어떤 피해라는 것이 우리의 옆에 있기 때문에 쾌락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면 우리는 평생 쾌락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섹슈얼리티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거나 어떤 우리가 자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직 좀 목소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불팸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구만. 화이팅! 성폭력 피해 지원 현장에 계시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 건 맞는데 사실 사건은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확실히 미투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고, 특히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또 예전보다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본인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낀다거나 하시는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법이 진짜 보수적이잖아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들이라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강간죄 개정해야 한다고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데 사실 아직 개정이 안 됐고 폭행 협박이 있었냐를 가지고 성폭력이냐 아니냐 규정하는 사회에서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의미지 그게 피해자가 무고했다거나 그 행위가 동의한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백래시적 상황 속에서 불송치되면 그거 사실 무고였던 거 아니냐, 사실 동의했었던 거 아니냐로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약간 좀 읽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잘못을 가해자가 했는데 결백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 나는 결백하다고 피해자가. 형법상 성폭력 범죄로서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이게 안 됐을 때 반격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제 너무 흔하고요. 김보아 선생님 시장으로 간 성폭력 책도 보면 나오지만 사실 가해자 변호 시장에서 그렇게 아예 패키지처럼 팔기도 하고 최근에는 스토킹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피해자가 너 나한테 성폭력한 거 사과해라고 요구하는데 연락을 차단하고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 몇 년 안에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형사 고소했다가 이제 무죄가 뜨거나 이제 불송치 되거나 막 이러면은 이제 대비를 이제 하죠. 무고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거의 영락 없이 바로 무고가 들어오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피해를 겪은 사람이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의 장을 꾸리는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피해 사실을 뭐 공론화하거나 나에게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거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고소가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뭐 명예훼손이다, 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자를 어떤 형사고소라고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형사처벌에 너무 집중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곤란함 같은 것들도 되게 좀 고민이거든요. 가해자들의 일종의 전략이 좀 바뀌는 거예요. 형사처벌되지 않을 만큼만 이제 가해를 저지른다든지, 소위 이제 고소각이라고 하잖아요. 각도기. 고소각을 이렇게 재면서 이 고소가 나에게 들어올 법한가? 들어온다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것은 폭력이니까 이런 걸 저지르지 맙시다. 우리 서로 인간에게 그러지 맙시다인데 사실 그 효과는 거의 없고 내가 처벌만 안 받으면 된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논리들이 계속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법을 그럼 계속 바꾸고 계속 많은 것들이 다 그 법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식으로밖에 엄벌이 갖게 되는 효용과 한계 이런 걸 같이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벌만 안 받으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그쵸. 돼버리기도 그쵸. 하고 사실 증거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폭력은 되게 입증이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집에 막 홈캠을 달고 있고 그걸 뭐 24시간 틀어놓고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떤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로 이걸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있고 효린쌤 말씀하신 게 너무 동의가 되는 게 요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어떤 고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중간간을 할 때 꼭 여자의 카드로 계산하게 해라.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 성폭력이 마냥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전략들이 되게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전부는 아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한계적인 도구다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성폭력의 피해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을 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했고 근데 피해자는 합의를 할까 말까 난 사실 받고 싶은 거는 가해자의 사과밖에 없는데 근데 합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세상한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승리라고 봤어요. 너 너무 고생 정말 많이 했고 이 합의는 너가 만들어낸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거를 자신이 실패한 것으로 돈에 진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법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 여성이 스스로 이 피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까 만약에 자신의 노력들이 결과로 보여지지 않았을 때 이 피해자가 갖게 되는 무력감 이런 것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합의를 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합의를 하시는 많은 이유들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사과를 진짜 제대로 받고 싶고 난 그것만 되면 사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적 과정이 진짜 힘들어요. 아 이거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 사실은 그런 목적이 되게 크거든요. 합의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을 노리고 성폭력 신고를 했다라는 편견이죠. 엄청 악질적인 편견에 내가 편승한 게 아닐까라고 좀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비난이 실제로 있잖아요. 소위 이제 꽃뱀이라고 불리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남성을 유혹한 통념과 비난이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니까 나는 이제 꽃뱀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아시다시피 법의 언어는 너무나 보수적이고 원하는 만큼 가해자를 다 100%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할 텐데 그랬을 때 이 형사처벌에 일정 정도 만약에 실패했다고 좀 평가를 하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 좀 이 사람의 회복을 상상하기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좀 고민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합의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피해를 겪은 사람에게 또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회복하는 데도 더 도움이 그쵸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합의를 끝까지 안 하는 그것이 일종의 이제 결백을 내가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내가 순결한 피해자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방법인 거죠. 또 우리가 또 미투 운동을 경유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가해자들을 접했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가해자는 정말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가해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자살하는 거를 마치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면은 내가 제대로 한번 책임지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딱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자살해버리면 너무 허무할 것 같거든요. 피해자한테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하연이 말한 것처럼 뭐 허무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죄의식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쨌든 저쨌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나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적으로 또 하게 되는 면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도 주변에 이제 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공격, 그런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해자의 죽음이 되게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가해자들이 죽음을 택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사법 절차상 어떻게 되냐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진실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입증도 안 되고 효린이 이야기한 대로 2차 가해는 계속 들어오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자분에게는 그게 정말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과 죄책감은 사실 가해자가 느껴야 되는데 가해자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책임들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이렇게 떠넘겨진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죽이기 위한 운동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운동인 거잖아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함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책임지는 것도 분명히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은 같이 고안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시민들한테도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안해줄 계기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우리한테 너무 상상력을 깎아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치닫다 보면은 그냥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는 마라. 책임 한번 져주면 안 될까? 버텨야 돼. 죽지 말고 버텨. 막 이런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해자가 왜 자살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을 봐줘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온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왜냐면 성폭력은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저지를 수 있었던 어떤 그 바탕의 권력은 어떻게 작동이 된 건지라던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들이 필요한지 그 피해를 겪은 사람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얘기가 필요한데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죄악인 것처럼 그 사람이 사죄하기 위해 뭐 정말 뭐 자살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그럼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악마화가 많이 되면 저는 그게 피해자에게도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내가 고소를 하면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굉장히 추락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에게 보복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그 가해자가. 아까 그 김보아 선생님 그 연구에서처럼 어떤 식의 법시장 논리를 써가지고 돈을 막 쏟아 부어서 방어를 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하면서 이제 그 추락하지 않기 위해 막 안간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이 피해를 겪은 사람에게 얼마나 지난한가, 이런 질문들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사회적으로 나락행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진짜 씁쓸한 거예요. 약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락행이라는 문화가 생겼지라고 생각했을 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오게 된 부분이랑 결이 아예 안 맞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기도 한데, 저는 그 나락 보내기가 그러니까 뭘 위한 나락 보내기인지 진짜 사실 화가 많이 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를 나락 보내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어떤 피해자에 대한 연대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떤 부정의한 부분,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 인간만 없으면 돼라고 이야기 된다거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돈벌이 하고 싶어하는 사이버 레카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너무 화가 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여성이 무고할 수 있다라는 담론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그 시선이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락을 이제 바꿔 말하면 인터넷 문화 안에서 음지라는 표현도 진짜 많이 쓰는데, 음지, 나락 다 이런 것이 저는 결국에는 정상사회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좀 낙인에 기반하는 것 같거든요. 너 그러다가 나락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상사회 안에 우리 편에 못 들어올 테니까, 약간 이런 식의 정상과 비정상 구분? 그걸로 인해 결국 뭘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결국 자신의 선량함이나 정상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달까요? 나락으로 보내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올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한테 더 가혹하게 그 나락 보내는 문화가 가는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잘못을 저지르고 또 어떤 순간에는 또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또 내가 반성했던 지점들을 사회와 연결시켜서 성평등한 발언들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걸로 죄책감을 씻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그 가해했던 어떤 맥락이 드러나면 바로 그냥 다 삭제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 것들 자꾸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올바른 말 안 하는 게 더 내 인신에는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렇게 위선 떤다고 비판받고 나락갈 바에는 그냥 나는 그냥 성평등 지지 안 하고 페미니즘 모른 척하고 그런 게 훨씬 나한테 이득이야. 나락 안 가도 되니까. 이게 괜찮은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많은 경우 이 주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또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세계의 주인에 나오는 주변인들도 주인이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주인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막 괜히 말 조심하다가 더 상처 주고,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규칙으로 있다 보니까 적절한 개입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피해자 주변인으로서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거든요. 2차 가해가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2차 피해가 그 순서가 아니잖아요. 원형이 되는 사건의 피해가 있은 이후 피해를 겪은 사람이 피해를 대응하거나 회복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겪게 되는 각종 부정의한 경험들, 이제 피해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시되거나 부정되거나, 혹은 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책임이 귀결되거나 피해가 왜곡되는 것 자체를 이제 2차 가해라고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일 텐데요. 사실 피해를 겪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취약해진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럴 수 있는데 때로는 2차 가해라는 말이 앞서 얘기한 어떤 그 구조적 맥락을 쓰이기보다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 좀 통칭될 때가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피해자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이제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2차 가해라고 여겨버리면 정작 이제 우리가 문제시 해왔었던 그 2차 가해라는 것의 그 심각성이나 맥락들은 다 희석되는 것 같거든요. 곁에 있는 사람의 역할을 좀 더 많이 상상해보고 이제 내가 2차 가해를 저지르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염려나 경계는 항상 필요하겠지만 이제 조력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말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담론은 더 아직까지 일상적으로는 얘기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2차 가해랑 2차 피해를 약간 좀 구분해서 좀 사용하고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한테 모든 것이 사실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피해자에게 누군가 가서 야, 너 그런 일 있었다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도 저 사람은 내 사건을 어떻게 알지? 뭐가 떠오를 수도 있고 왜 하필 오늘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향에서 나의 피해를 상기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들이 될 수 있죠. 피해자가 그럴 수 있음, 그렇게 느낄 수 있음, 그 감정은 그 감정대로 좀 타당하다라는 것을 주변인들이 좀 이해를 해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어떤 2차 가해의 문제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안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약속들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세계의 주인 안에 나한테 피해를 말하지 그랬어. 왜 몰라서 나를 실수하게끔 만들어?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억울함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피해자가 나를 양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내심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페미니즘 운동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에 여자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런 과정에 대한 반응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세상에 이런 피해들이 사실은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폭로했을 때에 이제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것이야 라고 문제를 던진 그런 행동, 실천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숨겨줬기 때문에 안전했던 그 세상에 대해서 이 분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진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주변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세계가 되어야 되는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도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하는 말들이 다를 수 있고 어떤 피해자는 그냥 일상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피해자는 내가 엉엉 울고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줬으면 좋겠고 어떤 피해자는 뭐 같이 욕해줬으면 좋겠고 다 다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자가 잘 회복되고 사건 해결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인식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는 성폭력을 겪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인식을 좀 짚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강간죄가 처음부터 강간죄가 아니었잖아요. 그 정조에 관한 죄로 시작했잖아요. 가부장제의 소유물인 여성의 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법으로 출발을 했었던 것이 지금의 이제 강간죄 반성폭력 운동에서 만들어 온 여정 중에 있을 텐데 지금은 막 우리가 고리타분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성폭력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그 강력한 그 인식 규범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문란하거나 음탕한 짓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그 피해자에게 발견될 경우 곧장 순결하지 못한 위치로 이동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겪는 것은 정말 이제 이렇다 할 이제 변명의 여지 없이 자발적으로 문란한 짓을 저지른 여성들은 대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나치 사진 찍었거나 내가 심지어 전송했거나
뭐 막 섹스를 엄청 많이 하고 다녔거나 심지어는 그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상품 삼아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었다거나 막 이런 여성들의 경우는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럴 만한 짓을 저지른 존재로 취급되니까요. 그래서 계속되는 고민은 문란한 여성, 덜 문란한 여성, 좀 덜 문란한 여성, 성녀부터 소위 말하는 그 멸칭인 그 창녀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들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성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나 섹스 좋아, 내 몸매 예쁘지 이러는 것 자체가 뭔가 비난받을 대상이고 성폭력 당하기 쉬운 거고 너는 피해자임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너 비켜 방해되니까 보호받을 수 없어. 너는. 우리의 그쵸, 성폭력을 인정받는데 방해되니까. 네. 저는 효린이 사이버 성폭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이 너무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분들 중에 가해자와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재판부는 그 만남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자체가 되게 문란한 가능성이라고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 자체에서의 여성들이 거기서 남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여성들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이라는 걸 너무 체감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녀와 창녀의 구분이라거나 그런 스펙트럼이라거나 이런 게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성녀 창녀 얘기하면 끝이 한 2박 3일 정도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 곁들이고 하면 이제 끝이 없거든요. 끝없어. 끝이 없어서 세상을 부셔야 된다 그러고 결론이 가는 거예요. 조금만 웃어줘도 뭐 감자탕에 뼈 덜어줘도 동의한 거고 그 문란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거기에 맡겨두는 게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나도 이런 데이팅 어플 사용해 섹슈얼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을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 문란한 거라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성폭력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인식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보고 2차 가해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했던 질문들로 돌아와서 피해자가 잘 회복되려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또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찰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는 게 다 내가 이 피해를 인정받아서 저 새끼를 처벌한 다음에 사과도 받고 나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아야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어떤 절차들이 고발하는 순간 오히려 나의 통제권을 다 빼앗겨. 심지어 참고인이잖아요. 당사자도 아니고. 국가와 가해자, 범죄자의 어떤 대결을 보고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의 회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했던 어떤 상상력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실 형법상으로 성폭력을 인정받는 것은 응보적 정의.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한테 이만한 고통을 줬어? 그럼 너도 그만한 고통을 받아야지. 라는 어떤 정의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원하는 어떤 바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응보적 정의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피해자의 회복에. 그래서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영미권을 중심으로 많이 실천도 되고 이제 연구도 되고 있는 개념인데 복수와 처벌이라는 게 피해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냐?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데에 더 많은 힘과 자원을 투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더 올바른 정의가 아니냐라는 어떤 패러다임인 거죠. 예를 들면 반드시 처벌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든지 그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가해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으로서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지 말하자면 감시, 좋게 말하면 조력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회복적 정의가 도입되기에는 이르지 않냐 이런 관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유용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법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고 그럼 법 말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피해를 겪은 사람의 피해를 회복하고 복구하기 위해 좀 공동체적으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좀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좀 유용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근데 회복적 정의 들었을 때는 될까? 약간 이런 의구심부터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1세기에서 온 담론이라 그런가? 너무 좀 고풍스럽달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는 진흙탕에서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적이라 그런가 봐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형사처벌의 문턱에 가기까지 이제 피해를 말했을 때 너 사실 네가 뭐 어떻지 않아 라고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구현할 만한 우리에게 역량이 존재하는가? 말하자면 좀 비관적인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들기는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형벌이 되게 세잖아요. 이런 맥락 속에서 회복적 정의가 등장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응보적 정의가 되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감옥에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다시 트라우마가 올라오고 그럼 전혀 회복되지 않은 거 아니야? 하지만 가해자는 나는 처벌받았으니 떳떳하고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처벌이 먼저 제대로 잡혀 있으면 회복적 정의를 상상하기 훨씬 용이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최근에 안희정이 복귀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건 그가 법적 처벌을 일단 받긴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끝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한 적 없고 그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히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회복적 정의가 가현이 처음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라고 약간 길길이 날뛰었었는데 오늘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글을 쓰신 분은 실제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 행위를 왜 했는지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통해서 가해자들과 대화를 한 그런 걸 이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해자의 가해 행위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온 어떤 남성성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걸 깨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해온 나의 수많은 감정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나의 인생, 나의 섹슈얼리티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돌아봐야 하는 긴 되게 여정이어야지만 그 다음에 피해자를 정말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누군가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성교육 운동을 하시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을 하시는 가현님이라거나 최근에 그 학폭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제 학폭 방관자로 지목이 되었던 연예인 한 분이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그 피해자와 접촉을 하면서 가해자들을 찾아서 사과의 편지를 받아서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 회복적 정의가 가해자 봐주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더 진심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책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도 좀 이제는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서 그리고 실제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간들에서 그런 것도 자꾸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재난참사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오랫동안 그 곁을 지켰던 시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네? 이거는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일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그 곁에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저는 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를 재난참사를 통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못을 저지른 이 인간이 제대로 다시 변화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또 반성폭력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무거우시죠 많이? 제가요? 네. 마음이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 그래서 또 우리가 만들어갈 반성폭력 운동이 어때야 할지 앞으로의 마음가짐,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온라인 공간의 성폭력은 매우 급진적 변화를 좀 이루어 오긴 했어요. 이제는 이제 불법 촬영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고 법제도 엄청 많이 정말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10년 사이에 바뀌기는 했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법만으로는 다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엄벌하라고 해봤자, 아무리 형량을 계속 강화해봤자 이걸로 다 안 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계속 AI니 뭐니 막 이런 다양한 그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폭력들을 마주하면서 목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나는 어떤 시민이 될 것인지, 온라인 공간에 이제 폭력과 혐오가 넘쳐 흐르는데 그걸 마주하는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뭐 이런 걸 계속 더 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제를 넘어서서 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피해 지원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량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나오는 게 정말 적어요. 그런데 이제 성폭력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의 어떤 가해자를 추출하는, 사회에서 쫓아내겠다는 이야기만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서 성폭력이 되게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약간 일부 뭐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무고한 남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백래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피해 회복의 다양한 방식들이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 이 가해자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해자가 어떻게 그 가해 행위를 하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이팅! 이쪽을 보고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10년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치열한 현장들 속에서 부딪히고 또 논의하고 싸우고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10년 성찰과 비전 그리고 축하 3편 남성폭력과 회복적 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요.